자, 다시 또 원격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삼국,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 조선의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일단 삼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사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원격 수업으로 사회 파트를 먼저 하고요. 경제 부분은 사실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 학교를 오면 예, 이제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삼국과 고려와 그다음에 조선의 경제제도, 그다음에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새로 다 받아갔는데요. 학습지는 38쪽입니다. 38쪽에 학습지 상으로는 이렇게 14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강 삼국 고려 조선의 사회. 강의 자체로는요. 지금 26강째입니다. 26강. 그래서 오늘은 요 반을 잘라서 삼국과 고려의 사회제도, 사회 모습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조선의 사회, 신분제도, 그 다음에 신분제의 변동 이런 부분은 다시 27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43쪽, 그 다음 44쪽, 45쪽 여기가 이제 삼국시대 동일신라까지의 사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부터는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84, 85, 86, 87, 88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43쪽을 펴고요. 그 다음 학습지는 38쪽을 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신분제, 신분이란 말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만인이 평등한 이 평등 사회인데 정근대 사회만 해도 이렇게 예,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잘 만나면 부모 잘 만나면 그죠? 귀족 왕족으로 한평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고 혹은 부모님이 농민이다, 평민이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평생 동안 농산일을 짓거나 아니면 수공업 제품을 만들거나 그래서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노비나 노예였다. 노비나 노예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 이런 것의 대상이었다. 어, 한평생 이 신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 누구나 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또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혹은 또 어떤 사업이나 인생의 실패 때문에 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법 앞에 이렇게 평등한 평등사회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건 언제일까요? 뭐 이미 방금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한 학생들이 있겠죠. 1894년 1894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동학농민운동도 있었고 이때 청일전쟁도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때 그 혼란한 와중에 요 갑오개혁이 있었죠.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이 신분제 사회가 종식이 되었다. 끝이 났다. 신분제는 신분 다르게 얘기하면 뭐 계급이죠. 계급. 계급은 언제 발생했는가? 뭐 다들 알다시피 청동기 때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신석기 이후에 농사, 신석기 혁명을 다른 말로 이제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또 크게 여러 차례 달라지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고 이후에 이제 청동기, 이게 철기 가면서 농기구가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게 곧 각자의 사유재산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고 이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지위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 마을을 이끄는 이 군장 혹은 부족장들이 이 영토를 다투면서 정복 정쟁 등으로 어, 부족장들 그리고 이 정치적 지배자들의 세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반대로 그 정복 전쟁에서 진 부족이나 진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위가 떨어지는 거죠. 노비나 노예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계급이 발생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공고해진 게 이제 신분 제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예는 처음부터 노예였을까? 어, 원래는 아니었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힘이 있는 세력이 힘이 약한 세력을 차지하고 제압하고 정복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재산처럼 음, 포획하고 폭력으로 또 유기하고 사냥하고 하면서 이제 노예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사유재산, 이 재산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이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남에게 빚을 지거나 그래서 혹은 갚지 못했다 이런 경우 그 집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가장 구성원들 중에 가장 낮은 쪽으로 노비로 이렇게 징벌의 형태로 이렇게 노예가 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떤 사회 구조 속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보호자, 이게 매각이란 말은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세습되면서 하나의 신분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요거는 예전에 그 유럽이 이제 세계로 진출하게 되면서 14세기, 15세기 이후에 에,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배 화물칸에다가 이렇게 노예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득 실어서 오는 거죠. 촘촘하게 이렇게 눕혀가지고 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본 화면이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층층이 또 이렇게 쌓아서 완전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이동 중에 많은 수의 노예들이 전염병이나 혹은 뭐 굶어 죽거나 이래서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사망하는 노예가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에 부여 초기 그리고 고구려 삼한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쭉 서술해 놨습니다. 먼저 이 삼국시대의 이 신분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호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민 그리고 하호, 노비 이렇게 있었는데 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신분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했죠, 그죠? 이 호민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우리 초기 국가 시절에 군정국가, 그 다음에 연맹왕국 이렇게 오면서 그 지역의 어떤 이 실력자들이 호민, 호민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호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로 이제 생산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전쟁 포로나 아니면 빚을 못 갚아서 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노비 이층이 형성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호미는 뭘로? 귀족으로, 그다음에 하오는 평민으로, 노비는 천민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어 갔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신분제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세습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세습되고 결정이 되어 갔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호미는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들, 이게 사유재산이 결국 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이 계급의 높고 낮음으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지위의 높낮이가 정치적 지위의 높낮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자, 호민과 하호라는 용어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공고해지는 신분제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에, 고구려에서는 왕족이 계루부 고씨였죠, 그죠? 그래서 어부 출신, 그 고구려가 처음에 연맹 왕국 때 어부족 연맹체였잖아. 얘네들이 이제 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왕 밑에 이제 귀족 관직을 가진 귀족 형태로 이제 들어가면서 대대로 이제 고구려의 귀족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다음 백제는 뭐 수업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제 복습하면서 들었겠지만 왕족이 부여시입니다. 부여시. 우리 책에도 있죠. 백제는 자신들의 뿌리를 고구려와 마찬가지 부여라고 여겼다. 그래서 왕실의 성씨를 부여시로 삼고, 성왕 때는 다시 백제를 한번 다시 중흥시켜 보겠다 해서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기도 했다라는 이런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왕족인 부여씨와 그 다음에 팔성귀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력했던 성씨들이 있었습니다. 뭐 진씨, 해씨, 국씨, 목씨, 사씨, 연씨, 백씨, 협씨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팔선 귀족들이 백제의 아주 높은 최상위 귀족층을 형성했다. 백제는 부여씨, 팔선 귀족. 그 다음에 신라는 알다시피 신라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이어갔죠. 그러다가 어느 왕 때부터 내무왕 때부터 김씨가 신라의 왕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이런 이 귀족 세력들, 물론 중앙 집권 국가로 갔지만 이 귀족 세력들이 모여서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 말이지. 고구려에서는 제가해위, 이 가자가 군장이라는 뜻이라 했죠. 제자는 여러 제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바위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이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해서 정사암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화백회의. 이 특징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통과가 된다. 이런 회의들은 공통점은 뭡니까? 예전부터 그 지역의 지배층으로 자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속에서도 귀족으로 자리했고 위치를 차지했고, 이 귀족들이 여전히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민들은 이 지배층들 밑에서 평생 동안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생산을 담당했단 말은 이 생산물이 곧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죠, 그죠? 이 세금,
조세를 담당했다. 조세 납부층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때 뭐 농업 사회니까 대부분 농민들이었을 거고 조세와 특산물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역 특히 군역이 되겠네 그죠? 군역. 그래서 아이고, 군역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갔고 그 밑에 이제 천민들 이 천민들은 대다수가 또 노비였습니다. 이 천민이 되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때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죠? 전쟁 포로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들 그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노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리대라는 말은 높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말이에요.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배고픈 농민들한테 이렇게 농민들은 그 평생 동안 일을 했지만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춘군기라고 하죠. 보릿고개.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어,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자가 아주 높았단 말이지. 못 갚는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노비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지배층의 집 안에 노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자, 이제 한 나라씩 한번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사회 모습 봅시다. 고구려는 뭐 다들 알다시피 졸본이라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졸본성, 그 다음에 국내성, 나중에 이제 평양성 이렇게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근데 초반에는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구해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래서 약탈 경제라는 표현도 있죠. 약탈 경제. 그래서 중국 쪽에 이때 당시 고구려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는 아주 상스러운 민족이고 상스러운 국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허건너 나와서 어, 때려 부수고 식량 약탈해가고 이랬으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지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터프하단 말이에요. 질박하고. 그 다음에 항상 무예를 소중히 하는 이런 기풍들이 있었고요. 에, 물론 이런 풍속 속에서도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어떤 공식적인 법이 필요하겠죠. 법 체제를 중국식의 법 체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율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373년 기억이 납니까? 고구려 율령 반포 언제지? 고구려 율령 반포 대답했습니까? 다들 소수림 왕태제 그지? 반역자가 그래서 이 율령은 당시 초기의 율령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막 형사, 민사 뭐 이렇게 세세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는 벌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정해져 있었는데 반역자나 혹은 적에게 항복을 했거나 패전한 자들 사형에 처한다. 아주 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한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난 백제 밑으로 가서 백제의 또 사회 풍습을 보면 고구려에서 왔잖아, 그지? 고구려 원조. 고구려에서 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무덤 양식 비슷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고구려에 유사했는데 가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더라. 황해를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면서 선진 문화를 빨리빨리 습득을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 이 백제율령 제도도 살펴보면 좀 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역하고 또 살인한 사람 목을 베었다.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내고 특이하게 2배를 물려주게 했다. 뇌물 받은 관리는 3배. 요 우리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자, 그다음 신라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듯이 국가의 중대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이 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다.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우두머리가 이제 이 상대등이란 자리입니다. 상대등. 이 귀족의 권한을 상징하는 거죠. 귀족. 이거랑 반대되는 부서가 혹시 기억납니까? 신문왕 때 집사부의 책임자 시중 중시. 그래서 왕권이 강할 때는 얘네들의 힘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할 때는 또 다시 반대로 얘네들의 힘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도 독특한 조직이 있죠. 화랑도. 그래서 화랑도는 이따가 나올 텐데 화랑 플러스 낭도입니다. 진흥왕 때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세속 5개를 익히면서 세속 5개는 우리 책 여기 있네. 예,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 그 다음에 다양한 신분들, 평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낭도, 여기 이제 합쳐서 화랑도인데, 당시 여기도 있지만, 신라는 아주 엄격한 이런 폐쇄적인 골품 사회였죠. 자기의 그 신분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 화랑도 안에서는 평민들도 귀족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데도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세속에는 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요 5가지입니다. 충으로 임금을 섬긴다. 사군, 이충, 효로 부모를 섬긴다. 사군, 이충, 사친, 이효.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아까 잠시 전화가 와서 녹화를 멈춰 놓고 다시 돌아와서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렇게 다시 재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고려시대 사회 제도까지 쭉 다 수업을 한 이후에 보니까 제가 재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군요. 네. 이런 허무할 때가. 그래서 이번 26강은 26-1, 26-2 두 개 파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황당하네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이겠지만 나는 지금 2번째 또 똑같은 수업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원격 수업을 준비할 때 보면 자 화랑도 아까 여기 하다 말았죠. 갑자기 전화 왔어.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 그걸 교훈이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쟁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 임전무태. 살생을 가려서 한다. 살생무태. 그래서 이 원강이라는 스님이 만든 세속 5개를 받들면서 생활을 해갔다. 여기 있네요. 그죠? 지금 이 PPT에 이렇게 필기 화면이 있는 거는 쌤이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미 해버린 흔적들입니다. 나 혼자 떠들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화랑도의 모습들. 그래서 계층 간 대립 갈등을 완화하고 이후에는 이 삼국 통일 전쟁에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 자, 그 다음 통일신라 갑시다. 똑같은 또 45쪽입니다. 45쪽. 45쪽으로 가면
에, 이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합친 나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적이었던 고구려 백제 출신 그리고 말갈 사람들을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 대표적인 게 에, 고구려 출신 귀족들, 백제 출신 귀족들 신라의 골품제도에 걸맞게 품과 관직을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그리고 중앙군 왕이 사는 수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죠? 수도를 지키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여기에 신라인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고구려인으로 이루어진 부대 3개, 백제인으로 구성된 거 2개, 발갈인으로 구성된 거 1개, 그 다음 신라인으로 구성된 거 3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A급 부대 구서당군에도 각 국가 출신들을 채용했다. 그래서 민족융합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는 골품제가 그 경고했던 골품제도 통일신라 이후 하대로 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오면서 선골의 대가 끊겼죠. 그죠? 그래서 최초의 질궐 출신 왕 무열왕 김춘추 그 다음에 사도품이야 3, 2, 1 두품은 예전에는 그래도 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평민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진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고 5, 4 이렇게 변화해 갔다. 그리고 신라 말에 새로운 세력들 왕건, 궁예, 견훤, 장보고 후삼국 시대 주인공들이죠. 지방 세력 호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족들과 연합해서 이 새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육두품들. 신라 시대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지만 이 호족들은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브레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라 때 능력이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뜻을 펴지 못했던 이 육두품들이 호족과 결합해서 새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들을 했다. 자, 발해의 사회 모습은 크게 고구려계와 피지배층인 말갈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지배층은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죠, 그죠? 대씨와 그 다음에 고씨 등 고구려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이런 말갈계통이었다. 말갈계통이었다. 법률과 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상층 사회, 지배층들의 사회지, 고급 문화겠죠. 당나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고구려 귀족의 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층에서는 중심이 되는 게 말갈 문화겠죠. 그래서 말갈 부족 생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생활 모습들도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여전 무예를 숭상하는 이런 상무적인 기풍들 특이한 게 다른 이전 시기나 이후 시기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자 아까 내 혼자 수업할 때 미리 줄을 껐습니다. 부인은 모두 사납고 투기했다, 질투가 심했다. 일부 일처제가 일찍부터 확립이 되었답니다. 그 흔적들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첩을 들이려 한다면 다 같이 이를 꾸짖었다. 부인의 등살 때문에 발의 남자는 첩을 두기 어려웠다. 다른 곳은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시기에 발에는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 고려로 가봅시다.
고려 때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신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귀족, 중류층은 지배층, 그 다음에 양민, 천민은 피지배층인데 여기 귀족부터 양민들을 양인이라고 불렀고 천민을 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양천제사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네 개 신분 구조였고 요 귀족과 중류층이 지배층, 그 다음에 양민과 천민들이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골품제 사회였던 신라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죠. 폐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그에 비해서 개방적이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분 변동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전 골품제 사회보다는 활발했다라는 거죠. 그 예들을 보면 교과서 84쪽입니다. 84쪽. 상층 향리. 아까 향리는 중류층이었잖아. 근데 고려시대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맞겠지? 고려시대 광종 때 과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문관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귀족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급 군인들이 고려시대 때는 다들 알다시피 무과 시험이 없습니다. 문과 시험, 승과 시험, 잡과 시험 이렇게 있었잖아. 무과 시험이 없었다고. 저 무신으로 상승을 하려면 신분을 상승을 시키려면 이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무신으로 이렇게 무관으로 진출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가 재산을 모아서 양민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책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86쪽에 향리가 중앙의 관리로 뭐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군인이 일반 그냥 사병이나 군인이 무관 직업 군인이죠. 직업 군인. 그러니까 공을 세웠다. 옥배였다. 공을 세웠다.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으로 몽골군 침입했을 때 향부곡소는 특별행정구역으로 특별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 그래서 일반 군현보다 차별받았다. 근데 얘네들이 몽골 침입 때 마을 단위로 이렇게 활약을 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처인 부곡인데 얘네들을 공이 있었다 해서 일반 군현으로 높여주기도 했고 외거노비 있다 하겠지만 외거노비는 노비긴 노비인데 자기 땅과 집과 재산이 있는 노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돈으로 이제 백정은 이따가 하겠지만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으로 노비 천민에서 이렇게 양민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었다라는 거.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족. 귀족은 왕족과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이어가던 이런 문벌 귀족들이 이 최고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얘네들은 주로 어디 살았느냐? 개경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중첩된,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런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벌, 문벌, 패거리를 형성해 갔고 아주 많은 특권이 있었지.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하든지 그거보다 사실 여기에 더 많았다 했죠. 음서, 오품 이상 관리 자제에게 음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공음전, 오품 이상 관리 자제에게. 그래서 음서 정치적으로도, 공음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문벌 귀족의 세상이 끝장이 났죠. 무신 정권, 무신 정변으로. 그 이후에 몽골이 침입해 오면서 그 시기에는 지배층이 몽골에 빌붙어 있는 권문세족, 친원파. 그 앞뒤로 하나씩 더 붙이면 고려를 세우던 세력들, 호족,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했고 무신 정권, 무신의 시대, 권문세조의 시대, 그다음 이후에 신진사대부의 시대 이렇게 이 지배층의 변화 계속해서 지위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하급 중간 지배층입니다. 귀족 바로 밑에 여기가 지배 피지배를 구분하는 기준이잖아. 서리, 남반, 향리, 하급 장교 우리로 치면 7급, 9급 공무원쯤 되겠다 다들 그지? 그래서 서리는 중앙관청의 말단 관리 저기 개경의 중요한 관청들에 소속돼서 일하던 관리들 그 다음에 남반은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들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예전에 호족층이었잖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방 세력화 됩니다. 그리고는 향리, 고려가 들어서고 나서는 향리로 계속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 층의 아이들은 사람들은 부모 세대의 이 직역 예를 들면 아버지가 향리다. 그럼 나도 뭐 되는 거야. 시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향리 되는 거야. 세습이 된단 말이야. 세습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어, 나도 공무원 된다고.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어, 근데 지금은 능력 사회잖아. 능력제 사회. 예, 그래서 내가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돼야 되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런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민들. 지금 화면이 지저분한데 어, 내 혼자 수업을 해버린 흔적들입니다. 녹화 누르지도 않고. 농민이 대부분이었고요. 요거 중요하다. 백정. 백정.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은 조선시대 백정이죠. 그 고기 잡고 항상 옷에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그런 도축업자들을 백정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지만 고려시대 백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나라의 특정한 직역을 가지지 않은 일반 백성이 일반 백성. 조선의 백정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저 뒤에 일제강점기 때 보면 조선시대 백정들 이제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없어졌잖아. 근데도 일제강점기 때까지 계속 백정은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업신여기고. 우리 그러지 말자 제발 하면서 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이때 말하는 백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반 양민들은 생산을 담당했던 층입니다. 주로 생산. 국가의 생산을 도맡아 했던 곡식이든 아니면 수공업 제품이든 간에 생산을 담당했다. 그래서 나라에 세금 내고 공납 특산물 내고 그다음에 군역 바치고 이런 것들 다 양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데 고려시대에 특별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 중에 향, 부곡, 소가 있는데 이곳에 속한 주민들은 양민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차별을 받았어. 일반 군현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군현에 속한 백정들에 비해서 여러 차별들이 있었는데 국자감, 고려의 국가교육기관이죠. 여기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일반 양민들은 들어갈 수 있어. 법적으로는. 그냥 과거도 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안 돼. 이 동네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평생 여기 못 껴서 향부곡은 주로 농업을 담당했습니다. 농사. 평생 농사 지어서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야 됐고. 그 다음에 소에 속한 주민들은 또 수공업 기술자들이야. 평생 동안 여기서 제품 만들어서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향부곡소에 속한 주민들의 신분은 양민이지만 이 동네가 특수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천민은 대부분의 노비들이 여기에 속했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척, 광대, 무당 이런 사람들이 천민에 속했다. 노비는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으로 취급했다. 사고 팔고 물려주고 하는 대상이었다. 천민은 좀 더 살펴보면 노비를 좀 더 살펴보면 노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공노비, 사노비. 공노비는 국가가 소유한 거, 관청이 소유한 거고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건데 공노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역노비는 관청에 소속돼서 잡다한 일을 합니다. 관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걔네들 입역노비라고 하고 외거노비는 외거 바깥 외자잖아. 살거자 밖에 산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 노비란 말이야. 오 좋다 출퇴근 노비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재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분만 천한 노비다 뿐이지 똑같네 일반 양면하고 그지? 출퇴근하면서 관청으로 출퇴근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값입니다. 신공을 납부하면 됐던 외거노비들. 그리고 산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건데 이 개인이 소유하면서 솔고노비 주인 집에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봐라 하면 네 마님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집에 먹고 사는 사람들 살면서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솔고노비라고 하고 산업에도 외고노비가 있습니다. 개인 대감집에 출퇴근하는 외고노비들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얘네들 좀 자유롭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도. 그래서 주인한테 신공을 몸값을 바치는 겁니다. 자유롭죠. 그리고 이 노비들은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원칙에 따라서 계속 그 신분이 세습되어 갔다. 한쪽이 노비다. 아버지가 귀족이야. 근데 엄마가 천민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천민인 겁니다. 한쪽이라도. 반대로 아버지가 천민이고 엄마가 귀족이야. 천민입니다. 자식은. 그래서 한쪽이 천하면 즉 천하다. 그러니까 한쪽이 천하면 그 자식도 바로 천민이다라는 거. 일천즉척의 원칙에 따라서 노비의 신분이 세습돼 갔다. 외고노비 주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정을 가지면서 자식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공은 외고노비가 국가나 주인에게 매년 바치던 일종의 몸값이었다. 그 다음 사회제도 87쪽인데요. 87쪽은 뭐가 있었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제도 고려 시대에 이 백성들을 살피던 어떤 사회제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의창이라는 곳. 의창은 여기 있죠. 평상시에 곡식을 마련해 두었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했던 의창. 그러니까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 좀 붙여서 갚도록 하는 겁니다. 의창. 그 다음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 물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잖아, 그지? 풍년에 고가가 그러니까 곡식값이 떨어지면 곡물을 사들였다가 흉년에는 고가가 떨어진다, 싸게 내서 물가를 조절했다. 의료기관으로 개경 동쪽 서쪽에 동서대비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질병이 돈다. 그래서 약품을 제공했던 약국인의 해민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요즘으로 치면 뭐 어떤 사회복지재단 같은 거죠. 장학금 주고 하는. 그래서 제위보도 있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너무 높은 이자를 못 매기도록 그래서 법으로 이자율을 제한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고리대 때문에 이제 막 노비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자율을 법으로 정해 주기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습법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 법률은 주로 관습법으로 운영됐단 말인데 관습법이란 말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 시대부터 해왔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형벌에는 태장, 도유사, 뭐 요도 다섯 개 벌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향도라고 해서 불교 신앙의 바탕을 둔 농민 공동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 저 고려 후기로 가면서 조금 변해. 요걸 좀 알아놓습니다. 향도는 원래는 불교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 있었어. 그래서 매양 활동이라고 해서 불교 미륵 신앙, 미륵부처라고 불교 종교 안에 세상이 혼란할 때 이 미륵부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해 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소원을 빌면서 향나무를 묻고 하는 그런 에, 활동들이 있었답니다. 그 활동을 하던 각 마을의 불교 농민 조직이었어, 향도가. 그런데 이게 이제 후기로 가면서 불교 색깔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빠져나가고, 어, 공동체 농민 조직. 그러니까 이제 뭐 일손이 딸린다 같이 가서 해주고, 어느 집에 큰 잔치를 벌인다 가서 해주고, 마을 제사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불교적인 색깔이 조금 옅어졌다라는 이런 변화를 체크해 둡시다. 그리고 가족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이었다. 향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줄 때도, 재산을 남겨줄 때도 딸, 아들을 구분하지 않는 균분 산속제였다. 호적에 이제 이름을 적어 넣을 때도 딸이 먼저 나왔다. 그럼 나온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아들부터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가 조선시대 때 더 심해지는 거죠. 고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고려겠죠, 그죠? 고려. 그래서 유산을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모시는 것. 제사도 조선시대 이후로는 남자 집안에서 했잖아. 그것도 장자 집안에서, 그지? 근데 돌아가면서 동등하게 했다. 딸 집에서도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큰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해줬고, 그 다음에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사위, 외손자들한테, 이거 여자 쪽, 마누라 쪽 친척이잖아. 거기도 음서 혜택을 줬습니다. 조선은 아니거든, 이런 거 다. 여성이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여러 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불가능하죠.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자, 이 문제는 그 여성의 지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냥 이 지문만 보겠습니다. 마침내 남매에게 재산을 반반씩 나눠줬다.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지. 근데 이 조선시대 부안기임시 고문서에 보면 딸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낸다. 고려시대는 딸도 같이 제사 지냈다 했잖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딸은 제사 안 지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때도 재산을 똑같이 못 준단 말이야. 딸은 3분의 1만 준단 말이야. 여성의 지위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바로 문제 봅시다. 문제는 세 문제만 풀겠습니다. 1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모습으로 옳은 것은 왕이 명하기를 개경 내의 개경은 고려의 수도네. 이미 뭐 여기서 눈치챈 사람들이 있네. 고려네, 고려. 마땅히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실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예전에 그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잖아. 예전에도 역병이 제일 무서웠거든. 역병 그럼 정부가 나섰단 말이지. 구제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역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균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따로 묻고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청이 구제도감이라고 설치가 됐단 말이지. 고려 시대 얘기를 찾으면 되는데 1번에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 고국천황, 고구려제,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찰요 발간, 농사직설 편찬, 향약 집성방 간행 요건 다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빚면을 제위보 요건 고려지 그지?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가신문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조선시대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역관이라는 표현이 이후에도 나올 텐데요. 역은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됐다고 보면 번역, 통역, 그지 통역. 역관. 관리네, 관리인데 아주 높은 최상위층 관리가 아닙니다.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층이야.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사람들 중인이라고 했는데 고려시대는 중유층이라고 했지. 그죠? 같은 계층입니다. 중간 관리층, 중간 지배층. 여기에는 의관, 요즘 의사겠지. 의관, 천문관, 하늘을 보고 날짜 계산하고 하는 전문가, 율관, 법률. 요즘으로 치면 다 좋은 직업들인데 이때는 중간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류층의 얘기를 찾으면 되겠네. 1번 소속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관청의 몸값을 바쳤던 입역 노비에 대한 거고 2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던 노비 얘기죠. 원칙적으로 과거 의시할 수 없다. 이것도 노비 얘기고 장래원 할 때 이 예자 노예 예자입니다. 그래서 노비 얘기고 조선 후기 시사를 조직했다. 이 시를 쓰고 또 읽고 하는 동아리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학 문화 활동액은 이 시를 쓰고 그러니까 어, 시 모임이죠. 시 모임, 시사 모임. 요거 주로 누가 했냐면 조선시대 중인들이 했거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8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 가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다. 일찍에 가까운 친구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각자 자신의 뜻을 말했다. 설계도가 이르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요거를 너무 따지더란 말이야.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나는 원컨대 중국으로 가서 뭐 쭉쭉쭉 나옵니다. 뭐 불만을 얘기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을 마음껏 떨칠 수 없단 말이지. 뭐겠노? 신라 골품제제. 골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대법은 고구려잖아. 그지? 해당 사항 없음. 2번 원성왕이 인재등용 제도로 제정했다. 이 신라시대 기억납니까? 이 독서한 양에 따라서 품을 3개 주는 3품으로 나눠서 주는 독서 3품과 후주 출신의 쌍기의 권위로 실시되었다. 고려시대 광종태 과거제.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민 변종 도감 그지? 예. 그다음 뭐 과전법 이런 것들. 그다음 집과 술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다. 화랑이란다. 골품제의 모습. 5번. 28번 요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제주도 백성들을 구제했던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이제 백성을 살린 거상, 여성 거상 김만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이 되겠고요. 자, 다시 재녹화를 했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26강은 2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7강 조선시대사회는 다른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